이 메가 트렌드라는 이야기는 이제 뭘까 하면 이제 우리 흔히도 이제 열풍 혹은 트렌드 혹은 선견 이거를 좀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열풍이라고 하는 것은 패드 영어로 하면 패드인데 좀 짧은 거예요, 짧은 거. 쉽게 말해서 짧게 어떤 유행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선견이라고 한다면 뭐냐 포사이트 해가지고 좀 더 긴 거, 장기적인 거예요, 장기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뭐 예전에 조선시대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성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요 열풍하고 성견 사이에서 뭐 시간이 한 중간 정도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중간 정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들 이제 미래를 이야기할 때도 어떤 뭐 열풍 그 당장에 우리 그렇죠 한 일주일 사이에 주식이 얼마만큼 주가가 뛸 것인가 그렇죠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지금 1,400만 원에서 지금 왔다 갔다 그리고 있는데 이건 다 열풍이죠 패드죠. 그러나 그럼 향후의 10년 후에 주가는 향후의 10년 후에 비트코인은 성견이죠. 그러나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한 1년 정도 그래서 중간 사이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좀 용어를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을 바라보는 것은 학파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학파라고 하는 데에서는 오늘은 곧 내일의 과거이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화선이 미래에도 쭉 연결된다. 그래서 쭉 우리가 쭉 연결이 되는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기초에서 시간적으로 확장해서 추측하는 거예요. 보면 보수학파. 그래서 여러분들 통계학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뭐죠? statistics라고 합니다. statistics. 근데 통계학은 전형적으로 이런 보수학파입니다. 왜? 통계학은 뭐에 바탕을 하죠? 기존 데이터에 기초해가지고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 것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계학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보수학파예요. 보수학파. 왜? 그렇죠?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해서 시간을 확정해서 추측하는 것이다. 그렇죠? 보수학파예요. 불연속 학파에서는 그러면 미래를 어떻게 봅니까? 미래라는 것은 과거화를 생각하면 오늘이 내일의 과거이니까 오늘을 중요시해서 내일을 보자라는 게 보수학파인데 이 불연속 학파는 오히려 오늘을 너무 생각하면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과거와 단절해라. 그러니까 새로운 현상이 현재 어떤 위기나 혼란으로부터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지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전략을 짜고 미래 계획을 한다는 것은 애초에 어불성설해. 갑자기 뭔가에 커다란 것이 와가지고 팡 터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불연속 학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불연속 학파에서는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겠죠. 메가 트렌드는 또 여기 하나의 또 중간 정도예요. 사실은 보수주의하고 이 급진주의 절충해가지고 중간에서 어떻게 미래의 어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축적되고 확산된다. 우리가 이제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열풍하고 성견이라는 용어의 중간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메가 트렌드라는 것은 이것을 양쪽에서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코로나라는 것이 2020년 2월에 터져가지고 정말 지금 2020년 지금 10월 말까지 올 때까지 그런 보수학파에 좀 예측을 했나요? 좀 보수학파에 불연속 학파에서는 예측을 했나요? 메가 트렌드에서는 예측했어요. 왜? 우리가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년 전에 테드, TED, 테드가 뭐 TED라고 해서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디자인이라고 하는 대중적인 강연회죠. 테드라고 하는 거에서 빌 게이츠가 2년 전에 앞으로 가장 그렇죠. 인간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그렇죠. 전쟁, 세계대전 같은 전쟁이 아니라 바이러스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그 재산을 가지고 바이러스와 싸우는 전염병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 재단에서 어떤 백신 같은 거 연구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테드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보세요. 2년이 지나가지고 이 코로나가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빌 게이츠를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그럼 보수학파에서 얘기했듯이 과거의 데이터는 완전히 버릴 수도 없어. 그러다 불연속 학파에서 얘기해 갑자기 뭐 일어났다고 또 얘기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중간쯤에 절충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되고 확산되는 이런 관점에서 메가 트렌드를 보자라는 거죠. 이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보통신 디지털 세상이 일어날 때
존 나이스비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소위 새로운 디지털 세상의 메가 트렌드다 해서 책 제목을 메가 트렌드라고 해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상당히 베스트셀러가 됐죠. 이제 그게 언제였냐면 이제 인터넷보다 훨씬 이전에 1980년대 그런 거예요. 존 나이스 메가 트렌드.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보통신부라든가 과학기술이라든가 기술과 관계되는 데에서 이 메가 트렌드를 연구를 많이 하죠. 그래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도 좀 필요하고 어떤 부연속적인 어떤 충격도 좀 생각하고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재밌는 거 하나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 내 이상은 뭐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100년 전에, 100년 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예술가들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야, 세상이 어떻게 앞으로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그림을 그려봐라. 라고 이제 100년 전에 예술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그림을 보니까 예술가들이 이런 거 그렸어요. 뭐냐면, 지상철이, 지금 다 지상철인데 지상철에 뭐가 있습니까? 날개가 있는 거예요, 날개가. 날개가 있구나. 사람들이 이걸 타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드론이 이제는 어떻다 사람까지 운반하는 그래서 이런 그런 드론 그러니까 비행기가 워낙 경량화되면서 이렇게 지하철을 대신하는 이런 드론에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100년 전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지금 뭡니까? 지금 드론이 거의 상용화됐잖아요. 상용화됐고 최근에 보도들을 보면 그러니까 드론에 사람 타는 드론, 사람 운반용 드론을 하는 그 벤처 회사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모았어요. 왜냐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사람 안 타는 그냥 차량용 드론은 거의 뭐 상용화됐고 그다음에 농약 뿌리는 드론, 뭐 혹은 뭐 그렇죠 이런 형태의 드론, 사람 타는 운반용 드론 말고는 다 지금 거의 다 상용화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지금 뭐 사람 타는 운반용 드론도 지금 그러니까 그런 벤처 회사들에서 지금 상당히 돈을 벌고 있는데 100년 전에 예술가들한테 그림을 그려야 이런 또 이런 거예요. 뭡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이 드론을 타고 다니면서 서로 이제 뭔가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뭔가 구매도 하고 이런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놨느냐면 에비에이션 폴리스라고 적혀있어요. 에비에이션 폴리스. 경찰이야. 드론이 다니니까 여기서 사건 사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건 사고들이 있으니까 경찰도 이제는 그래서 땅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도 활동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럼 촬영용 드론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우리도 촬영용 그 드론을 가지고 경찰들이 있잖아요. 고속도로 위에서 지금 무인 드론들이 교통 뭡니까 이런 거 방해하고 혹은 교통 단속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에비에이션 폴리스적인 역할을 또 드론이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한테 가느냐 마느냐 요 그림은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요 그림은 이제 뭐 크로켓이야 크로켓. 영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 소위 말 귀족 스포츠인데 이건 이제 물속에서도 한다. 그래서 지금 하늘은 지금 드론과 함께 많이 이제 정복이 된 것 같아요 기술이. 그런데 이 물속은 아직까지 정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생활하는 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물속에서. 근데 물속에서 이제 그렇게까지 한다는 건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100년 전에 그 예술가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오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속에서. 뭐 최근에 뭐 이제 코로나와 관계해가지고 물속에서 이렇게 뭐냐 락셔리하게 레스토랑을 만들고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식사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은 뭐 나오기는 하던데요. 물속은 이 부분에서 생활권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제 아직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미래 예측에 있었을 어떤 예술가들의 상상력이 좀 실패하지 않았나, 실패하지 않았나, 라고 이제 좀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뭐 저보다 또 다른 소식을 알고 있는 분이 또 계실 수도 있고, 또 이것도 뭐냐면 파이어맨이요, 파이어맨. 파이어맨이죠, 파이어맨.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소방관이죠, 소방관. 소방관이 이제는 이제 날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불을 끄게 되는 이런 결국은 다 이제 운반용 드론 혹은 뭐냐 이렇게 좀 더 비행기술이 좀 더 이제 비행기술에 대한 어떤 환상들이 예술가들한테 참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이 부분은 사실은 구현되고 있잖아요. 누가 구현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마존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드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배달하는 걸 구현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이제 드론을 통해서 배달을 하면서 그것을
예측까지 하는 거죠. 예측까지 한다는 얘기는 뭐죠? 예측까지 한다는 얘기는 특정한 지역에서의 물류 상태를 보고서 이 물류 창고 안에 물건들을 미리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대구 사람들이 10월 작년에 10월에 보니까 장갑을 많이 찼더라. 그러면 대구의 물류 창고인 70 물류 창고에다가 들어온 택배 회사들이 물건을 먼저 갖다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문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존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이제 주문과 동시에 이렇게 바로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택배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물건 배달해 주는 사업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 산업, 철저한 데이터 산업. 왜냐하면 그러한 데이터가 없이는 이와 같이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쇼핑 패턴에 맞춰가지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런 포스트맨 이것도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 여러분들, 자,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지금 이건 청소하는 건데, 청소하는 건 이건 지금 벌써 다들 집에 로봇 청소기 하나는 다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 그래서 로봇 청소기 하나는 다 있죠. 그래서 이제 로봇 청소기 이제 가지고 이제 빗자루 이거는 벌써 다 해결이 다 된 거죠. 로봇 청소기. 저도 이제 집에 로봇 청소기가 최근에 하나 구매를 했는데 한 몇 년 전에 한 5년 전에 구매했던 로봇 청소기하고 지금 로봇 청소기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5년 전에 있던 로봇 청소기는 모바일 앱하고 연동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샀는 거는 모바일 앱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 또 하나는 이 로봇 청소기가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것은 오늘 내가 청소를 하는데 여기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청소할 때는 한 요쯤 가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방향을 틉니다. 학습을 해가지고 방향을 틀어. 여기에 물건이 있었구나 하고 방향을 틀어요. 그러니까 5년 전에 샀던 로봇 청소기는 그냥 왔다가 갖다 박았거든요. 이 피아노 좀 왔다 박았다가 다시 갔다가 하는데 지금 사는 로봇 청소기는 와가지고 자기가 여기 물건이 있었구나 싶어서 벌써 경로를 뭡니까?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 그림에 있는 요 청소기는 지금 훨씬보다 더 우리가 발전되어 있는 형태죠. 훨씬 더 발전되어 있는 형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술가들이 생각했던 미래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하고, 요거는 안 등장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머리 깎아주는 거, 머리 깎아주는 거. 이발소 머리 깎아주는 건 이제 아직까지 그렇죠. 내가 KBS 라디오에 빅데이터로 보는 세상 해서 한 2년 전인가요? 시리즈로 한 1년 정도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대구시의 어떤 빅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이제 대구시의 상권에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폐업률이 가장 낮은 게 뭐냐면은 이발소, 미용소, 그 다음에 세탁소, 그 다음에 중국집 이 폐업률이 상당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번 이제 오픈하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커피숍은 되게 폐업률이 많았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발소가 이제 로봇화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미장원인 게 폐업률이 낮다는 얘기는 뭐죠? 그냥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술적인 개선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로봇화가 되고 기술화가 되려 그러면 인건비가 너무나 비싸진다든가 혹은 거기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나타내야 되는데 필요성이 별로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럼 폐업률이 낮으니까 그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혼자서 운영해도 다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에서 보면 이발소라든가 미장원, 그다음에 세탁소 이런 쪽이 폐업률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요. 중국집도 낮게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컨대 건물이 있으면 상가할 때 적은 금액이 되지만 상가가 안 비어있는 거는 그 4개 업종을 한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발소 이거는 사실은 이게 로봇화가 거의 안 되어 있는 거죠. 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아마 100년 전에는 이발소가 되게 노동집약적이니까 당연히 바뀔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똑같이 노동집약적인 영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나왔을 때 뭐냐? 쿠킹, 요리하는 거. 요리하는 거 나왔잖아요. 요리하는 거, 지금 쿠킹. 요리하는 것이 이렇게 뭡니까? 로봇화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2019년도에 치맥 페스티벌, 두루에서 했던 치맥 페스티벌 가보셨나요? 치맥 페스티벌, 관련 업무를 하신 공무원분도 계실 것 같은데, 치맥 페스티벌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던 게 뭐죠? 치킨 튀기는 로봇 나왔었죠. 치킨 튀기는 로봇.
이 치킨 튀기는 게 이 기름이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사실은 이 치킨집에 가장 힘든 게 이거 기름 그 뜨거운 기름을 사는 거고 치맥 페스티벌은 아시지만 이 여름에 하잖아요. 한창 더울 때 그걸 한창 여름 때 그다음에 에어컨도 없이 밖에다가 그래서 천막 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치맥 페스티벌에서 로봇이 선보였어요. 로봇이. 그래서 이 로봇이 너무나 이제 딱 했었죠. 그래서 그때 뭐 엄청나게 언론 보도도 많이 됐고 그래서 그래서 치맥 페스티벌 로봇 그러니까 이런 쿠킹에서도 그런 거 이제 로봇이 이제 대체하는 게 이제 가는 거죠. 아쉽게도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2020년도 치맥 페스티벌 못 열리는 거죠. 안 열리니까 못 열리게 되는 건데 2019년도에 상당히 그런 이제 센세이션을 가져왔죠. 그래서 이런 상상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뭡니까? 보수학과의 얘기인가요? 아니 이거는 약간 불연속학과의 얘기인가요? 불연속학과. 왜냐하면 어떤 상상에 따라 가는 거니까. 이거는 뭐야? 농부야 농부. 농구인데 이거는 뭐 기계화가 요즘 워낙 많이 돼버렸어요. 기계화가 워낙 많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다 알다시피 기계화로 다 이제 거의 다 해결해 버렸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토론 시간에서 이제 이런 걸 해봤어요. 예술가들이 상상한 미래는 그러니까 보수학과일까요? 불연사학과, 메간 트렌드에서 어느 유형에 더 가까울까요? 그래서 채팅창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 줄씩 한번 의견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상호작용으로 수업을 하는 수로 한번 해보려고 제가 만들어 왔거든요. 채팅창을 한번 열어볼까요? 채팅창은 어떻게 열나요? 여기. 내가 근데 채팅창을 봐야 되는데요. 한 줄씩 한 줄 댓글 한번 남겨봅니다. 촌철살인의 어떤 댓글들을 한번 나눠봅니다. 촌철 살인의 댓글들 나눠봅니다. 보수학파에 가까운지 불연속학파에 가까운지 메가 트렌드 예술가들이 했는 거 그렇죠. 예술가들이 했는 거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한 줄씩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1번, 2번, 3번 이렇게보다는 좀 한 줄로 여러분들 이 예술가들이 상상한 이 댓글의 느낌을 한번 남겨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김미정님은 이제 3번 그렇죠. 메가 트렌드에 더 가깝다. 라고 예술가들이 상상한 것이 뭐 불연속 학과에 더 가깝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렇죠.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앞으로 이제 100년에 한다면 여러분들 미래의 계획을 짜서 수요를 만들고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보수학과, 부연수학과, 메가트렌드 어떻게 이제 그다음에 여기 그래서 내가 예술가들이 상상한 미래는 100년 후에 실현되었는가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현되었는가요? 라고 또 질문을 하고 있어요. 실현되었는가요?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학과, 훈련소학과, 명안처는 그러면 우리 시청이라든가 혹은 구청에서 하는 어떤 미래의 어떤 이런 계획은 그러니까 어떤 거에서 관점에서 좀 하고 있나요? 어떤 거에서 관점에서? 보수학과의 관점에서 주로 지금까지 계획을 짜고 있나요? 아니면 부연석학과의 관점에서 계획을 짜고 있나요? 아니면 메가 트렌드의 관점에서 계획을 짜고 있나요? 조현숙님 여기 계시네. 7번 조현숙님. 7번 조현숙님.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은 주로 어느 관점에서 지금까지 계획을 한번 잡았던 건가요? 어느 관점이 대세인가요? 본인들이 계획을 짤 때, 미래 전략이라든가 계획을 짤 때. 어느 관점에서 보수학과. 내가 보기에는 지금 보수학파가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가장 좀 선호했던 것 같아요. 선호하는데 근데 정부 출연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 보면 메가 트렌드 관점이 좀 많이 좀 하고 있어요. 메가 트렌드의 관점이. 트렌드의 관점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수학파가 왜 이제 많이 선호되냐면 자료가 많으니까 결국 일단 자료를 바탕으로 얘기하니까 근데 이제 메가 트렌드만 하더라도 불연속 학과에서 얘기하는 어떤 중간에 티핑 포인트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 티핑 포인트 찾는 것이 상당히 사실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분들은 사실 티핑 포인트 어떤 리스크라는 것에 주저하잖아요. 그렇죠, 주저하죠. 그렇다 보니까 보수학과 쪽에서 좀 많이 기울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이 이제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이제 40분 수업이니까 이제 우리
뭐냐 20분, 20분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20분, 20분 나눠서 하려고. 우리가 학교에서도 촬영할 때 40분 수업하는 20분, 20분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자, 계속 가볼게요. 그럼 ICT 분야의 메가 트렌드. IC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포메이션, 정보,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그 다음에 T는 뭡니까? 테크놀로지 기술들. 그래서 ICT 분야에서 메가 트렌드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 또한 뭐냐? 최소한 뭐냐? 10년, 그래서 최소한 10년 이상의 어떤 중장기 전망으로 이렇게 시대를 관통하는, 그래서 그런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걸 이제 주하고 해 10년은 최소한 우리가 생각을 하고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흐름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어떤 핵심 이슈나 트렌드 등을 분석해가지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대응 방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대응 방향들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미래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일 당장 주가가 어떻게 되고 다음 달에 주가가 어떻게 보다는 한 10년 정도를 하는 거 이런 메가 트렌드적인 관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통신기술 어떤 수요자 측면에서도 이렇게 한 10년 정도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10년에 따지면 우리 한 세대잖아요. 한 세대. 한 세대의 세상이 어떻게 말 것인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번 정부의 사실은 마지막 국책 사업이 이 뉴딜이잖아요. 뉴딜. 마지막 국책 사업이 뉴딜인데 이 뉴딜 사업은 사실은 디지털 뉴딜이 먼저 나왔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이제 디지털 뉴딜을 먼저 제안을 했어. 그러니까 이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름 그 자체를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이 정책들이 필요하다 하면서 굳이 우리가 이거를 디지털 분야의 뉴딜만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휴먼 뉴딜, 그 다음에 그린 뉴딜, 그 다음에 그 후바이로 나중에 지난주인가 이제 지역 균형 뉴딜이 나온 거죠. 그래서 뉴딜이란 걸 먼저 만들고 디지털, 휴먼, 그린, 그 다음에 지역 균형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을 먼저 제안을 한 거야. 제안을 하니까 뉴딜이라는 명칭도 너무 좋고 브랜드도 좋고 그러면 디지털에만 한정해서 할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그린 뉴딜, 그 다음에 휴먼 뉴딜, 그 다음에 지역 균형 뉴딜 나중에 나오게 된 거죠. 이해합니까? 이 정책의 배경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디지털 뉴딜이 이제 ICT 메가 트렌드를 그러면 고려를 하면서 만들었는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DNA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D, 네트워크의 N,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A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10년 후에 보면 결국 이 DNA가 결국은 우리 ICT 환경이 다 바뀌게 만들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뀌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것을 뭡니까 전산으로 하고 그다음에 5G, 5G가 되게 많죠. 5G가 이번에 많아요. 그다음에 K 사이버 방역 체계 구축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교육 인프라도 디지털 기반 우리나라가 사실은 우리가 되게 정보화 수준이 높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옛날 얘기예요. 우리가 교육 정보화 분야에서는 OECD 국가 중에서 계속 하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에 이 디지털 기반이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드러났죠. 우리가 이 교육의 어떤 디지털 인프라 기반, 이 교육정보 부분이 우리 OECD 국가 중 상당히 약해요. 웬만한 OECD 국가들은 1인당 하나한테 태블릿 PC 하나 정도 다 주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학교에 와이파이 들어가냐 이런 거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디지털 인프라가 좀 낮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사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산업, 스마트 의료, 원격, 그 다음에 원격 근무 확산. 원격으로 해보니까 어떠세요? 그렇게 뭐 이렇게 생산성이 떨어지라든가 학습 효과가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다음에 SOC 디지털화, 그래서 SOC 디지털. 그래서 지금 데이터 요즘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분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기존의 어떤 우리 정보화, 지역 정보화라든가 국가 정보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고도화시키는 거. 근데 5G라든가 혹은 고도화시킨다든가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원래 쓰려고 하는 예산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데이터화하고 지능화, 데이터 지능화를 하는 두 가지를 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그 기존의 어떤 정보화, 지역 정보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정보화 사업들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산의 조기 집행의 측면이 강한 거죠. 뭐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한다든가 이런 거고 데이터 지능화하는 것은 새로운 꼭지를 만든 거죠. 그래서 메가 트렌드에 더 가까운 것은 데이터 지능화 이쪽이 더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데이터 지능화 이쪽이 가까운 거예요.
이 데이터 지능화가 이게 사실 뭐냐 10년에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우리 여러분들 이제 대구시 공무원들, 대구 어떤 구청 공무원이니까 지금 이게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상당히 뒤쳐져 있어가지고 10년 후에 더 경제가 더 암울해질 수가 있어요. 지자체 우리 대구 경제가 더 암울해질 수 있어요. 왜? 앞서 얘기한 지역 정보화 측면의 것들이 아는 그냥 탑다운으로 하면 되는데 데이터 지능화 이 부분은 탑다운으로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정보화 이 부분에서 좀 메가 트렌드를 잘 잡아서 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쉽지가 않다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디지털 UD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그 데이터 지능화 부분들을 우리가 지역에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준비 혹은 미래 전략, 빅데이터 하면서 이런 게 하는데 오래된 미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오래된 미래는 그럼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면 오래된 미래니까 어떻습니까? 오래된 미래니까 약간 보수주의 학파하고 비슷한 거죠. 오래된 미래니 오래된 미래. 그래서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어떤 그 나왔던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예술가들이 얘기했는데 문학가처럼 이런 문학이나 예술 쪽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이런 미래와 관계돼서 그런 거죠. 그다음 프레젠트 퓨처라는 말도 써요. 올드 퓨처 말고 프레젠트 퓨처는 데이비드 카라고 되게 미국의 유명한 그러니까 칼럼니스트예요. 칼럼니스트. 우리가 따지면 뭐 농객 정도 되는 사람이죠. 농객. 이 사람이 2014년도 보스턴 대학이라고 하면 미국 동부에 있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대학인데 이제 되게 등록금이 많이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보스턴 대학에 유학 보냈다 그러면 사실은 되게 학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이제 데이비드 카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프레젠트 퓨처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현재적 미래, 현재 이건 약간 부연수 학파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현재적 미래다라는 거죠. 또 어떤 얘기를 쓰냐면은 우리가 스트래티직 퓨처라는 얘기를 써요. 전략적 미래, 전략적 미래.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경영학과 출신이었으면 좀 들었을 것 같은데요. 뭐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피터 드러커. 이 사람이 이제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는 가장 좋은 길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미래를 창조하는 길이다. 미래를 가장 예측하는 것은 미래를 창조하는 길이다. 이 얘기는 곧 뭐냐? 전략적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떠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질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퓨처 이렇게 썼어. 뭐야? 퓨처 이렇게 썼죠. 퓨처 이게 뭡니까? 단수잖아요. 단수. 단수 복수 아시죠? 그렇죠. 단수 복수. I의 복수는 위잖아요. 그렇죠. 단수 복수. 단수 복수를 아시죠? 그러면 미래학에서는 그 미래를 뭐라고 쓸까요? 미래학에서는 퓨처를 이렇게 단수로 쓸까요? 단수로 안 써요. 뭐라고 써? 복수로 써요. 퓨처스라고 써요. 퓨처스. 그래서 우리가 미래학은 뭐냐? 퓨처스 스터디야. 퓨처스 스터디. 미래를 단수로 안 쓰고 복수로 써 오히려. 그냥 여기 우리가 그냥 미래라고 해서 스트레이트 퓨처에서 단수로 썼잖아요. 근데 미래학은 뭐 어떻게 되면 퓨처스 스터디를 써. 왜? 미래학을 하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미래라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여러 가지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단수로 쓰면 오히려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자기들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자기들이 자기 전공자니까 퓨처스 스터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미래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가지의 미래가 있을 수 있어. 그 중에 내가 하나를 만들 수도 있고 못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혁신도시에 있는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하나잖아요. 여기서 이제 니어앤 퓨처라고 하는 잡지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비매품을 공공을 배포를 했었어요. 나도 이제 여기도 참여하고 이랬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제목 자체가 니어앤 퓨처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거하고 앞에 있는 거, 바로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견은 아닌 거죠. 이 패드, 열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은 앞에 근시적인 것도 있고 또 멀리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반에서 어떤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미래에 전치하자 이런 관점을 가졌어요. 그러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한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뭐냐 어떤 이야기인 건가? 빅데이터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보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제 데이터라는 것이 뭐 워낙 많잖아요. 워낙 많은데 데이터라는 것이 워낙 많은 것인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죠.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로서 어떤 구조를 찾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알고리즘. 다시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수학적인 어떤 계산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지. 이 알고리즘. 그래서 알고리즘을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알고리즘은 사실은 저는 그냥 수학적인 계산을 하는 이런 변수들의 어떤 집합이지만은 그런 변수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인문학적인, 사회학적인 그런 그렇죠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지금 줌을 가지고 듣고 있는데 어떤 분은 얼굴에 정면샷이 나와. 어떤 분은 자기 책장 보이고 있어. 어떤 사람 천장 보이게 해놨어. 얼굴도 안 나와. 그럼 뭐냐? 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화면을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어떤 학습 효과가 어떠한지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겠어. 알고리즘. 그러면 여러분들의 각각에 대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사람 측면을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수학적인로 하는 거지만 그 변수를 선택하는 것은 되게 인문사역자들이 처리하는 거는 뭐냐? 전산팀에서 컴퓨터 공학 나오는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은 뭐냐? 그것이 뭐냐? 컴퓨터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수학으로 이렇게 막 써놨어. 논리적으로는 다 돼. 그러면 컴퓨터 언어로 바꿔야 돼요. 컴퓨터 언어로. C 언어라든가, 그래서 자바라든가, 그래서 이런 MISQL 같은 컴퓨터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쓰는 언어가 있죠. 수학자는 쓰는 부호가 있죠. 프로그래밍은 컴퓨터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을 하는 이런 데이터의 분석 절차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구조를 알았을 때 이제 제대로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정보화진흥원에서 앞서 얘기했던 UM 퓨처에서 나왔던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문제 해결력, 그 다음에 예측 대응력, 그 다음에 조기 경보형, 그 다음에 아젠다 발굴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분야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했다 이러면 특정 분야의 데이터를 가지고 했다 이러면 이제 문제 해결형인 거죠. 특정 분야의 데이터 특정한 문제를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 거죠. 문제 단기 1에서 3년이야. 프로젝트 단위의 어떤 데이터 공무원 문제가 하나 선호하는 게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특정 분야에 가지고 데이터 했는데 3년에서 한 10년 정도 생각하는 거죠. 예측 대응력,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광범위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광범위한 데이터를 하는데 단기로 하는 거예요. 단기로. 그러면 이제 조기 경보형이에요. 조기 경보형. 빅데이터 기반의 물가라든가 모니터링이라든가 갈등의 징후를 포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아젠다, 발굴형이죠. 광범위한 어떤 환경 스캔을 통해서 어떤 미래 트렌드와 어떤 이머징 이슈들을 일단 전망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하니까 전통의 어떤 미래 연구하고 유사한 거죠. 어떤 데이터의 해석가, 어떤 전문가 집단, 그런 집단 지성에서 유기적인 결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컨대 여러분들의 부서가 내가 소셜미디어 기반에서 뭐 자살 위험 매칭 모형 이런 거 한다 그러면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특정 분야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파악을 하는 그런 측면인 거죠. 특정 분야. 그 다음에 물가라든가 등의 모니터링하고 가이드 지구를 공청한다. 물가처럼 이렇게 잡기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냥 잡다는 얘기는 물가라는 것이 어떻게 변할지를 파악하는 게 어렵죠. 저는 좀 그래서 이상치를 발견해가지고 비정상적인 사건 이벤트들을 탐지하는 거. 이게 이제 조기 경보형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에 정확도보다 실시간 분석 탐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젠다 발굴형은 이제 광범위한 환경 스캔을 통해 미래 트렌드와 이머징 이슈를 전망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봤는데 지금 뭐 이 정도 속도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잠깐 듣고서 내가 다음 시간에 할 때도 좀 속도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속도라든가 어떤 난이도 어떤지 채팅창에 좀 간단하게 한번 남겨보시죠. 채팅창에 여러분들 이 수요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좀 보고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부분의 수업을 이제 마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난이도 그래서 어떤지 한번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 보고 속도 내가 말해줘도 잘 전달되는지. 자, 그래서 이제 그 방금 얘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뭐냐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제 무엇이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뭐 그다음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처방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영어를 이제 한글로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 한글로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뭔가 일어났는데 일단 잘 서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서술을 해야 돼. 잘 서술. 그래서 내가 의사를 찾아갔는데 왜 찾아왔어요 하니까 내 몸 상태를 잘 서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몸 상태를 잘 서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의사가 내가 열이 나는 게 왜 일어났는지를 진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쭉 얘기를 들어보니 당신이 어제 그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은 데다가 잠을 할 때 습겨 잤어요. 그래서 지금 열이 많이 납니다. 왜라고 진단했죠. 근데 이까지 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의사가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예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패턴들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고 약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죠. 언제라는 것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측.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요 예측 부분은 되게 중요시해요. 근데 요 부분이 어려워요. 사실은. 요 부분은 예측 부분이 되게 어렵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처방을 하는 거죠. 프리스크립션을 주는 거죠. 어떻게 할지 약을 지어줘야 될지. 시간을 보면 여기에서는 좀 시간이 짧고 포사이트 해가지고 아까 참견 얘기했잖아요. 시간이 좀 더 길죠. 시간이 좀 더 길어요. 그래서 미래 전략을 우리가 수립한다고 했을 때 빅데이터로 해서 어떤 측면이냐 바로 어떤 소수라는 측면을 넘어서 가지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를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그럼 또 이와 같은 물가가 또 변화되실지 알고 그다음에 거기서 처방해야 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쭉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변화되고 있는. 그래서 나는 내 미래 전략을 하면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출 것인지,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왜 초점을 맞출 것인지, 언제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초점을 맞출 것인지 여러분 내가 딱 이제 정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1차시 그렇죠? 미래 전략 미래의 1차시 40분서 이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는 시간 하고 여러분들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연구 방법들을 보면 이제 UN 미래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했는 그 책인데요. UN 미래 포럼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미래에 대해 연구 방법이 이렇게 많아요, 사실은요. 이렇게 많은 거를 뭐 우리가 사실은 학자들도 이 많은 연구 방법들 이래서부터 해가지고 40개 되는 것을 다 뭐 일일이 개별적으로 다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걸 다 실제 자기 연구에서 적용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자주 쓰는 거,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좀 많이 이제 쓰는 거 그런 거 몇 개를 좀 내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 퓨처스 실 이런 거는 그것도 많이 쓰거든요. 앞서 환경 스캐닝 이런 것도 앞서 정보화진흥원에서 니어엠 퓨처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환경 스캐닝 이런 거에 뭐 데이파이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데이파이 이런 것도 들어봤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뒷부분에서. 자, 이거는 뭐냐면 영어 자료도 나오는 얼마나 영어 자료 안 쓰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또 영어 자료를 또 써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롬 제롬 글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전문가인데 이쪽에서 있는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요런 선보이를 1972년도에 요거 모델을 이제 제롬 글렌이 이제 선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요거의 모델을 보면 어떤 변화하는 에이전트 쉽게 말해가지고 잠깐만요. 자, 변화 에이전트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거를 찾아서 첫 번째 퍼스트 오더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이 변화의 어떤 영향의 결과들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결과가 미치는 두 번째 세컨드 오더를 이제 보여준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지금 색깔이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죠? 색깔이 다르다. 그래서 색깔이 다르니까 한눈에 첫 번째는 다 빨간색으로 다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일어난 사회적 영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녹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 영향은 이렇게 뭐냐? 그러니까 보라색으로 변하죠.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이렇게 변하는 요 방법. 요 방법을 이제 쓰면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
퓨처 스킬, 그러니까 퓨처, 아까 내가 퓨처 미래학 하는 사람들은 퓨처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복수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복수로 쓴다. 그래서 이제 미래의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는 일종의 축이다라는 측면에서 퓨처 스킬 축이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변화가 무엇인지, 앞으로 올 변화가 무엇인지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미래가 올 것인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변화의 어떤 직접적인 것, 포스트 오더한 것, 직접적인 어떤 그런 것의 뭔지에 대해서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 아이덴티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서 확인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을 추적한다는 것이죠. 추적한다는 것은 분석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컨드 오더 컨시퀀스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이제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컬러 코드 해놨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수준들, 바퀴들을, 축들을, 축들을 어떻게 색깔이 다르게 하면 쉽게 알 수 있더라는 거죠. 그림, 앞에 있는 그림에서 또 하나하나씩 바퀴, 색깔이 다르게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에 먼저 프라이오타이즈,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가 둬야 되고, 그 영향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근데 우리 하나의 이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이 충격, 영향, 효과, 전망 이런 부정적인 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컨시퀀스가 이제 뭐냐 충격, 영향, 효과, 결론, 결말 뭐 이런 것이거든요. 후속적인 것들. 그게 첫 번째든 두 번째든 항상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 근데 우리가 좀 이제 부정적인 점을 많이 생각해요. 특히 공무원분들은.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 나오잖아요. 대응 방안. 대응 방안이 나오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하는 건데 반드시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가진 함의들을 이제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관계에 대한 액터들을 이제 또 찾는 거죠. 액터들을 이제 찾는 그런 형태가 이제 되는 거죠. 액터들을 찾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1972년도에 이제 제롬 글렌이라는 전문가가 퓨처 스킬을 또 얘기를 했었어요. 퓨처를 얘기했었어요. 이런 방법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요거가 뭐냐면은 이제 미래학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미래학회라는 곳에서 요거 이제 해본 거야. 한반도의 미래 전개도 해가지고 복수로 썼잖아요. 퓨처스에. 그래서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한다는 그 체인지, 그렇죠? 체인지. 그 체인지를 했을 때, 그래서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퍼스트 오더, 세컨드 오더 해서 색깔이 좀 틀리잖아요. 색깔이 같은 것은 같은 단계에서 예를 들이고 색깔이 다른 것은 그 다른 그렇죠. 다른 거는 그 다음 단계에서 일이고 또 이렇게 색깔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소사이어티의 측면,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의 측면, 그 다음에 이코노미의 측면, 그렇죠. 그 다음에 자원의 측면, 그 다음에 환경의 측면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한반도 미래, 그 다음에 정치의 측면, 그 다음에 그죠. 바클레시 인구의 측면들, 그다음 긍정 이벤트 그러면 이제 파란 색깔로 해놨고 부정적 이벤트는 여기에서는 이제 핑크색으로 해놨고 글로벌 이벤트는 이제 녹색의 점선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냐 여러분들이 어떤 공무를 수행하시면서 그 미래 어떤 전략이라든가 할 때는 이와 같이 체인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이제 할 수도 있고 여기는 좀 더 응용해서 했다 그렇죠. 응용해서 긍정은 어떡하고 부정은 어떡하고 글로벌은 어떻게 하는지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어떠한 대응 방안을 하는 것이 이제 좋겠죠. 대응 방안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런 거 하나 가져왔어요. 예산에 이건 뭐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예산에 거의 뭐냐 80%까지 절감해야 되는 사항도 있었잖아요. 예산 20%를 절감해야 되는 사항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여기 사례에서 영어로 된 사례가 또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게 또 조직에서 가장 많이 겪는 거잖아요. 20% 예산 깎아라. 예산 깎아라.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거는 긍정 부정보다는 단계별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긍정 부정보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 예산을 20% 깎아서 뭐 있다니까 새로운 사람을 고용을 뭡니까? 신규 실료원 채용 못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장비, IT 장비라든가 각종 컴퓨터 교체를 못 해주겠죠. 못 해주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 뭔가 저 회사 같은 영업직 사원들도 있고 출장비 같은 거 이런 거 상당히 잘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잘라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받으러 가고 싶어요. 교육비 다 자르겠죠. 그러니까 20% 예산 컷이세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 교육 외부의 교육 못 받으러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져야 될 역량 부분들, 여러분들 이 교육을 받으니까 미래 전략이라든가 배우고 지금 퓨처 스위리언가 배우는데 이런 스킬들 못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킬들 못 배우죠. 그러면 말고는 그 많은 내부에서 어떤 그렇죠 자기 상사라든가 동료라든가 인터넷 트레이닝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2단계에서. 그 다음 또 3단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OJT라고 하는 OJT 먼저 잡 트레이닝 바로 사수한테 배우는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스킬 쉐어링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 예산을 잘랐을 때 나타난 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에서 어떤 그렇죠. 외부 교육이 없다. 외부 교육이 없으니까 내가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없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없으면 어떻게 그럼 3단계에서는 내부에서 어떤 스킬에 대한 공유를 많이 해야 된다. 그건 또 1단계에 새로운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새로운 직원을 고용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은퇴하고 있는 직원을 누군가 대체할 사람이 없는 거지, 2단계에서. 그럼 3단계에서 어떻게 돼요? 당연히 워크로드,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할 일이 많아지는 거겠죠. 자,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보면 이런 사항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장비에 투자할 수 없다. 장비에 투자하는 거. 지금 내가 쓰는 이 파워포인트만 하더라도 되게 파워포인트가 무겁습니다. 무겁다는 얘기는 각종 이미지도 많고 동영상도 있어가지고 컴퓨터 사용이 낮으면 잘 안 돌아가요. 근데 예산 20% 했어. 그러면 20% 잘랐어요. 그럼 1단계에서 새로운 장비를 살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생산성이 올라가기 힘들겠죠.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이런 것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뭡니까? 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문제 사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디스라고 하는 그 가상에 이제 해서 20% 이제 거를 이제, 그것도 6주 안에 20% 예산 삭감을 해라. 그랬더니만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이제 미팅을 한 거죠. 그 내부에서. 그래서 내부에서 미팅하면서 이거 퓨처스 휠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퓨처스 휠을 만들어서 이거를 좀 더 이 문제를 좀 더 가시화시켜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제가 듣기로는 뭐 6급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주무관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5급이 되면 또 팀장이 되는 거잖아요. 뭐 구청에서 6급이 또 팀장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이 6주 안에 예산 제감 20%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말로서 이렇게 떠들지 말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1단계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고 2단계는 어떻게 되고 3단계는 어떻게 되고 또 긍정적인 건 어떻게 될 것이고 부정적인 어떤 걸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아요. 사실은요. 각자가 만들어 보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텝은 뭡니까? 직원을 더 이상 사용, 예컨대 계약직 직원을 내보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계약직 직원을 내보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예산이 되면 당연히 뭡니까? 워크노드가 좀 많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직원을 뭡니까? 내보내는 것, 트레이닝 스텝 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결국은 이렇게 예산을 하면 사람들의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되게 낮아질 거고, 생산성이 또 낮아질 것이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어떤 팀 모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위 말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충성심 혹은 동료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리빌딩 할 것이냐. 그렇죠. 이 코로나 순간에 되게 중요했던 거였잖아요. 이게 부정적인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는 또 보직컷을 해가지고 훨씬 더 보직컷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의 교육을 못하니까 내부에서 배워야 돼. 내부에서 배워야 되니까 내부에서 어떤 스킬 쉐어링, 그러니까 내부에서 자기들 역량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 내부에서 어떤 훈련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이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퓨처 수술을 좀 더 우리가 그 연습을 했고요. 이거는 그냥 그림만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방법인데, 시스템 다이나믹스 하는 방법, 시스템 다이나믹스 하는 방법인데, 시스템 다이나믹스, 요거는 또 마침 논문에 보니까 제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전기 섹터에서 우리는 대구가 사실은 전기 자동차에서 전기 쪽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다이나믹스는 이렇게 인과관계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컨대 뭘 하면 이렇게 인과관계가 되고 뭘 하면 이렇게 인과관계가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 논문에서 내가 그림을 한번 가져와 본 거예요. 실제 다이나믹스가 좀 더 복잡해요. 근데 아까 퓨처 스율은 너무나 시각적으로 바로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것도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갈 건데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다가 이제 BBC라고 하는 게 이제 영국의 어떤 그래서 공영 방송이잖아요. 사실 영국의 공영 방송인데 BBC는 전 세계 어떤 공영 방송의 표범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KBS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고 BBC 얘기를 많이 해요. BBC가 전 세계 공영 방송 여기에서 2013년에서 2150년 동안 아까 예술가들한테 100년 전에 물어봤는 것처럼 여기는 2013년에서 2150년 동안 전 세계가 어떻게 이제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뭐냐 다음에 150년 해가지고 그거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아드라고 나오는데 이제 아드 그 숫자가 나오는데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군 50% 되면 그거 일어날 확률하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뭡니까? 반반인 거예요. 반반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좀 이야기 못할 어려운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most likely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most likely 그리고 least likely는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앞서 2013년도부터 2150년도까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되게 좀 잘 일어날 것 같은 거 부분이고, 이쪽 부분은 그렇죠. 이쪽은 잘 일어날 것 같은 거는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거, 그렇죠. 이런 케이스를 해놨는 거죠. 그래서 지금 13년도에 이제 벌써 이제 2020년도잖아요. 지금 벌써 2020년도. 그래서 뒤에 가서 좀 우리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뒤에 가가지고. 네, 근데 뭐야? 2018년도 쪽에 가면 이런 거 있어요. 한눈에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컴퓨터가 냄새를 맡을 수까지. 그러니까 컴퓨터에 지금 뭐냐? 우리 컴퓨터에 시각 기능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태블릿 되면서 컴퓨터에 어떤 기능이 있어요? 촉각 기능 있죠. 촉각 기능 있죠. 근데 그러면 컴퓨터가 어떤 센스, 후각적인 어떤 기능까지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일어날 확률이 있을까요? 근데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로봇이 예컨대 뭐냐? 전 농업 분야에 많이 사용되는 건 많이 이제 되는 것이죠. 많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BBC라는 방송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하라고 그래서 그립도 있고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 예술가 됐던 100년 전만큼 좀 이렇게 확 다가오면서 좀 재미있고 그런 거는 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대구하고 관계에 대해서 하나 보면 이런 얘기가 2040년이 돼야지 자동차가 완전히 오토메이티드 자율주행 자동차. 우리 수성 알파시티가 이제 자율주행 가능하도록 되는 전국에서 어떤 포범이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전국에서 테스트하러 오는데 2040년쯤 됐을 때 자동차가 오토메이트 되고 운전자가 없는 것들 이런 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40년까지 야 너무 사실은 왜 좀 늦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지금 왜 2020년 20년 뒤인데 20년 뒤에 완전히 이렇게 자유화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것이 그러니까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보고 갈게요. 2030 대구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세미나에서 2016년도에 대구 경북연구에서 제회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2030 세대를 얘기하는 건이 아니라 2030년도에 2030년도 대구의 미래비전을 하는 세미나 이런 걸 했었어요. 이때 이제 했는데 이런 것을 이제 하면서 토론도 많이 하고 하루 왼종에서 마침 또 시장님이 그러니까 계속 그 세미나 하루 왼종에 하는데 계속 앉아 계셨는데 저도 그때 이제 토론자로 이제 참석을 했었거든요. 참석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4시 20분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거 들으면 이제 한 20분 타임 좀 하는 것 같아요. 구성이 잘 들려야 될 건데 유튜브에서 링크를 해놔가지고 영남대학교의 박한국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채팅창에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1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3시 반까지 아주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저는 5분 안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산업과 경제 발전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장을 위한 발전인가 아니면 분배를 위한 발전인가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스마트 시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중심적으로 스마트 시티를 보느냐, 분배 중심적으로 스마트 시티를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성장 중심적으로 본다는 얘기에는 공급자 중심의 논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분배 중심으로 본다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논리가 전제되어 있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 시티의 상당 부분들이 사실은 성장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의 논리들이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성장과 분배 중심의 논리를 조금 결합을 해서 사실 하이브리드형 모형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런 하이브리드형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고 또한 다른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무엇이냐 봤을 때 이러한 스마트 시티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최고로 적합하게 분배하고 배분할 것인가라는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핵심은 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 기반한 최적의 알고리즘을 만드는 그런 산업들을 만들어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도 같이 가야 되지 않는 그런 거 중심으로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제가 큰 그 틀에서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공유를 했고요. 제 토론 요지 부분을 잠깐 보면서 또 1, 2부분에 걸쳐가지고 제가 키워드 중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 시티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스마트 시티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물리학자들이 중력이라는 개념을 만들기 전에도 중력이라는 그런 현상들을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지금 있고 앞으로 올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개념화를 해서 잘 잡는가의 문제신데요. 우리가 사실 2020년도 대구 미래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 사실은 빅데이터라는 이런 개념이라든가 창조경제 이런 개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2020 미래도시 기본계획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2030 계획을 얘기하면서도 2030을 사실은 정말 중요한 현상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 제가 뭐 매일신문에 썼던 2030, 3040 칼럼에서 사실은 이런 빅데이터가 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벌써 2010년도에 전에도 했었고요. 또한 이러한 스마트 기술이 두 번째로 제가 새로운 하드웨어로 가득 찬 박물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당장 앞서 말씀드렸던 그 UCT의 이런 법률을 통해 가지고 아파트에 스마트 솔루션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가 박한우 교수 영남대라고 하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이런 강의했는 거라든가 세미나 토론했는 것을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실 강의를 하면서 이제 이런 걸 같이 보면서 이제 또 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이제 교실 강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실 강의가 이제 아니지만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방식을 일종의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우리가 이런 온라인 강의지만 일단은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오프라인하고 했는 거하고 유사하게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그 내용들을 알고 싶은 분들은 이제 제 유튜브 채널 마파는 교수에 들어가면 여러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려는 요점이 뭡니까? 지금 미래를 계획하는 데 한 10년 단위에 얘기하는데, 그러면 요거는 2016년도에 우리가 2030년도 거를 얘기하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찾아보면 2020년도 대구 미래 비전을 하는 계획서가 있어요. 그럼 2020년도 계획서는 언제 만들었냐면 2010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럼 2010년 전에 뭐 이렇게 여러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 현상들이 거의 반영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좀 보수적인 측면에서 어떤 미래 비전 계획을 좀 벗어나서 앞서 이제 여기 보면 메가 트렌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메가 트렌드보다 더 불연속 학관적인 어떤 티핑 포인트를 찾기 위한 어떤 공격적인 미래 경영을 또 미래 전략을 살펴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거기 이게 지금 2016년도에 해놓은 행사였어요. 2016년도에 해놓은 행사였는데 지금 2018년도에 또 뭐냐 2030 미래 계획 해가지고 이제 또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제가 이제 미래 비전 위원회라고 하는 게 소속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럼 2018년도에서 2030년을 얘기했는가 하고 2016년도에서 2030년도를 했는가 하고 이거가 그렇죠. 어느 정도 또한 그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별로 또 찾기가 힘들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좀 하면서 제가 이제
트리플 헬릭스하고 네트워크와 미래 예측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트리플 헬릭스라고 하는 것은 트리플하고 이제 세 개라는 뜻이거든요. 세 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한 개, 두 개만 가지고는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제3의 행위자한테 우리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사의 상호작용을 최소한 봐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도 최소한 어떤 세계들 사이에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트리플이에요, 트리플. DNA를 우리가 더블 헬릭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트리플 헬릭스는 이제 세 개의 헬릭스.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얘기하는데 우리가 스몰 데이터에서도 이제 그걸 좀 이제 찾아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영남일보에 이제 경제와 세상이라고 하는 칼럼에서 썼던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이제 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토론. 여러분은 그러면 미래 전략을 수립해서 어떤 최선의 미래 기획 어떤 측면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 채팅민들에 좀 남겨줘야 돼요. 대한미래, 그렇죠? 대한미래, 혹은 연간미래, 어소시에이티브겠죠. 변형미래, 그렇죠? 단계별 미래, CEO가 생각하는 미래, 혹은 시민이 선호하는 미래, 혹은 상한 의존적인 미래, 그렇죠? 컨틴전시라고 상황에 뭐가 하면 뭐가 될 것이고 뭐가 하면 약간 되게 상한 의존적 미래는 되게 쇼텀인 거죠. 단기적인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요, 뭐 어떤 팀인지 상관없이 미래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미래 기획은 어떤 측면에 강조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채팅창에 한번 남겨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본인은 대한 미래가 강조돼야 된다 생각한다. 나는 연간 미래가 강조돼야 생각한다. 변형 미래가 강조돼야 생각한다. 단계별 미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CEO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CEO는 미래를 해야 된다. 아니면 시민이 선호하는 미래를 나는 강조하고 싶다. 상호전적 미래를 강조. 부서마다 조금의 또 강조점이 좀 틀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조금의 강조점은 또 틀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럼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는. 자, 이거는 변형 미래, 그래서 변형 미래를 저 이제 뭐냐, 어떤 측면 강조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변형 미래. 변형 미래야, 레볼루셔너리 패턴은 상당히 구연석 학과적인 입장이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우리 가장 열심히 듣고 있는 25번 정일원님께서 변형 미래에 얘기하셨고, 그렇죠? 네. 우리 36번 김미정님도 열심히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15번 조우성님도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좀 채팅창 한 번씩 남겨주셔야 저도 강의할 맛이 나죠. 안 그러면 강의실에 혼자 있는데 강의할 거 쉽겠습니까? 그렇죠? 51번 유명인님도 변형미래 말고 다른 건 없나요? 변형미래 말고는 다 변형미래. 그럼 여기 오늘 교육 듣는 분은 상당히 불연속 학파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많네요. 불연속 학파. 불연속 학파의 티핑 포인트를 잘 찾아야 돼요. 리스크를 좀 이제 되게 감수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리스크 감수하기는 거 상당히 힘든 거죠. 리스크 감수하기. 그래서 리스크 감수하기.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어떤 그 지자체의 어떤 문화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지자체 문화하고. 그다음에 주관성 전문성에 의존한 미래 전략이 있고요. 데이터에 기반한 미래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관성 전문성에 의존한 미래 전략이 있고 데이터에 기반 그러면 지금 대부분은 사실 어떤 주관성 전문성에 의존한 미래 전략이 큽니다. 앞서 우리 행사 2016년도에 했던 그 행사 있었잖아요. 대우경북연구원. 그다음에 2018년도에 했던 미래 비전위원회 되는 거 다 보면 미래 전략팀 다 이거예요. 주관성 전문성에 의존하면서 플러스 보수주의 학과에서 얘기했던 통계 자료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기반한 미래 전략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각각의 그 장단점이 있겠죠, 장단점.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왜 또? 이 티핑 포인트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할까? 이 티핑 포인트 구분은 상당히 어려운 이슈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히 그 대북 문제에 있어서 그렇죠?
트럼프하고 그다음에 김정은이 만나는 거,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만나는 거 우리가 다 집중 포인트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미래학회에서 한반도 미래 전략도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 집중 포인트가 알고 봤더니만 오히려 이전보다 이유가 훨씬 더 어떻게 뭡니까? 확 떨어졌잖아요. 확 떨어졌어. 그래서 확 떨어졌죠. 그래서 이 집중 포인트 이 부분도 상당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재밌는 사례를 가지고 또 하나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냐면은, 네트워크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좀 하려고 해요. 하면서 이제 이게 한 10분 정도 이제 여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20% 아까 예산을 잘라야 된다고 했을 때, 예산 잘라야 된다고 하면 가장 먼저 그런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 인력 감축이라면 인력 감축. 근데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인력 감축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솔직히 20% 예산 감축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인력 감축인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인력 감축이야. 그럼 인력 감축을 할 때 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누구를 그럼 인력 감축할 것인가? 그걸 봤어요. 뭐 굉장히 하는 얘기가 계약직하고 정규직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 정규직이면 어떻게 감축을 해? 이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어떤 업무의 어떤 네트워크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업무의 네트워크. 업무의 네트워크가 이게 스타형이라면 A한테 집중되어 있는 거죠. 서클형이라면 모두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라인형이라면 이렇게 서로가 하나하나씩 체인처럼 묶여져 있는 거예요.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연결성하고 매개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연결성하고 매개성이 이렇게 뭐냐 높은 사람은 있고 연결성이 뭡니까 높은 사람이 있어. 연결성이 높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하고 친구 관계가 많은 거야. 친구 관계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골목대장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골목대장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매개성이 높아요. 이 사람을 통해만 뭘 할 수가 있는 거야. 보면 연결성 모든 사람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또한 매개하는 사람이야. 그다음에 돌쇠형 해놨어요. 내 연결성 해가지고 다른 사람 많이 알고 있어. 그러나 매개하지 못해. 심슨 만화영화에 나오는 그랬던 미국의 드라마 만화영화를 하고 성인들이 보는 만화영화는 매개성도 높고 낮고 연결성도 낮아. 제가 무슨 얘기를 좀 하려고 할까요? 예컨대 이거 쉬운 사례로서 이걸 가져온 거예요. 10명이 일하는 회사에 10명이 일하는 회사. 이 회사의 네트워크를 봤더니만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부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연결성은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야. 누가 관계가 많아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매니저. 가장 관계가 많아요. 가장 관계가 많아. 그랬는데 오히려 뭡니까? 부사장을 통하지 않으면 이 매니저도 부사장을 통하지 않으면 부회장이라든가 회장한테 이야기를 못해요. 부사장을 통하지 않은 것. 그런데 부사장은 연결성 측면에서는 뭐 한 개, 두 개, 세 개밖에 없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되긴 하죠. 매개성은 뭡니까? 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를 못해. 그 다음에 연결성이 되게 높다면 매니저도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매개성 있는 사람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근접성이라는 사람은 되게 아무 역할이 없는 것 같은데 조직 구성원의 다른 사람들하고 빠르게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교육팀장, 본부장 이런 사람들, 교육팀장, 본부장 이런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누구 하든 간에 평균적으로 가장 빨리 얘기할 수 있어요. 방송국과 같은 사람. 그래서 이렇게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어요. 연결성, 매개성, 근접성은 매니저가 가장 높죠. 매개성, 부사장이 가장 높고, 근접성은 교육팀장하고 본부장. 그러면 우리가 예산 20%를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인력 감축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어떤 인력을 감축하느냐의 그 문제죠. 어떤 사람이 인력을 감축하느냐의 문제. 내가 연결성이 높은 사람, 매개성이 높은 사람, 건전성이 높은 사람, 어떤 사람을 감축해요. 내 자신이 또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바로 이제 그 조사도 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장치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서 이제 잡 트레이닝을 하면서도 이걸 이제 누가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이제 실습을 할 거예요, 실습. 이 실습이 뭐냐면은 여기가 몇 명,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총 26명. 총 26명 근무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한번 본인은 어떤 몇 번 정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우리 조직에서 같이 업무 관계가 있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 그럼 이런 사람들이 24번, 25번.
그다음에 22번은 어떤 거예요? 나는 다른 부서들하고 내가 되게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죠. 26번은 혼자서 따로 일하는 사람이야. 요거는 19번, 20번하고 요거 연결시켜요. 여러분들은 어떤 번호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번, 내 자신은 어떤 번호인지.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러면 연결성 측면의 값들이 여기 나와있어요. 자기 아까 값을 골랐으면, 자기 여기 지금 네트워크에서 자기가 어떤 것인지를 값을 골랐으면 그 연결성 값들이 여기 어떻게 있는지 나와있죠. 연결성 값들이 어떻게 있는지 나와있어요. 그래서 13번이 연결성이 가장 높았어요. 26번, 24번 연결성이 낮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매개성은 높았던 사람이 14번이고, 그렇죠. 22번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번호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네, 근접성은 뭐냐? 여기 22번 속 사람들 되게 근접성이 되게 높았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14번에 우리가 정리하겠다 얘기했어요. 14번에 정리하겠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 우리 회사의 네트워크가 파트너 되는 게 0.40구야. 40.9%가 파트너돼. 14번하고 22번을 우리가 회사에서 정리하니까 46.8이야. 그 다음에 14, 21, 22를 했더니 우리가 77.8이야. 우리 회사가 거의 이제 네트워크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3명 정리하면. 6번, 22번, 21번, 14번 하면 88.6이야. 이 회사는 거의 업무하기 힘들어요. 힘들가 아니라 얘기하는 사람도 없는 거야. 거기다가 4번까지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이 회사가 0.90이 거의 90.2% 네트워크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그 인력 감축이 아까 20%의 가장 큰 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뮬레이션이 없이 누군가를 인력 감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미래 기획을 하는데 되게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예측이라고 하는데 이 예측은 이런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래서 데이터에 기반했을 때만이 우리가 이제 미래를 이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획을 세우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난 요 슬라이드 좋아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KO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코리아가 KO 당할 수 있는 거예요. KO 당할. 이렇게 되면 이제 연금도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 퀴즈를 만들어 왔어요. 우리 온라인 수업하면서 항상 퀴즈 합니다. 퀴즈 하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와봤어요. 정보통신기술의 변화를 수요자 측면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중장기 전망으로 파악하여 그 흐름 또는 추세를 조망하는 작업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해놨잖아요. 퀴즈. 여러분들 오늘 지루하지만 수업을 제대로 많이 들었으면 퀴즈 뭡니까? ICT 메가트렌드. 메가트렌드 아이죠, 메가트렌드. 거기서 ICT 분야니까 ICT 메가트렌드.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미래 전략의 수립을 단계별 목적으로 앞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기반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 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기술적 분석에 따른 어떤 무엇, 진단적 분석에 따른 어떤 왜, 예측 분석에 따른 언제, 행위자 분석에 따른 누가, 처방 분석에 따른 어떻게, 다 맞는 것 같죠? 다 맞는 것 같아. 다 맞는 것 같아. 그렇죠? 다 맞는데 아까 요거는 없었어요. 요거는 행위자 분석에 따른 4개 단계였죠. 무엇, 그 다음에 왜,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4개 단계였죠. 그래서 행위자 분석 요 부분은 어떻습니까?